선거 얘기 지겨우시죠? 저도 아주 우울합니다. 그런데 미시간대 미베인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계속 수정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시간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선거 부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논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반발, 저한테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분의 논문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논문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의 폭언, 야유, 저주의 언어들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슈는 선거 부정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다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수준 또는 토론 문화, 그리고 특히 자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로 바뀌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편해도 진실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문명화된 사회고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고 얼마나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인가, 그리고 인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 사회인가 없는 사회인가, 우리 사회의 야만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이슈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왜 미베인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의 야유든 비판이든 달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저는 학자의 자존감의 발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발언하시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가 감히 미시간 대학 교수한테 대드냐? UT 오스틴 출신이 하버드 출신한테 감히 대드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따르면 여러분 한국의 카이스트 학생들은 다 미시간 대학 교수보다 수준이 낮은 교수들한테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믿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고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자랑스러우신가요? 이게 어디서 오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출신 학교가 진리를 많이 말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학벌이 좋으면 여러분 학벌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제가 틀린 얘기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학벌 나쁜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가 되잖아요. 이 UT 오스틴 출신이 하버드 출신한테 그런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사대적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인격살인을 하려고 들고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천박한 사고의 수준입니까? 학벌이 진실을 얘기하면 세상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온갖 사기치는 놈들은 다 뭐죠? 저는 제 분야에서 탑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MIS 하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리서치 ISR이나 MIS 쿼털리 같은 큰 저널의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학회, 저희 쪽에서 제일 큰 학회의 12월 학회를 위해서 제가 거의 제출되는 논문들을 심사하고 그 최종 판단을 내리는 지위에서 활동을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MIT든 하버드든 스탠퍼드 교수들 논문을 리젝트하고 제 논문도 그들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제가 논문 심사할 때는 그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한테도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럼 박사과정 학생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면, 학자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떤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문이 실린다 그러면 미시간 대학 출신이나 하버드나 MIT 교수는 아무거나 끄적거리면 다 논문이 되겠죠? 그럼 왜 그 대학에서 테뉴어 못 받고 다른 대학으로 가는 교수들이 생기죠? 이런 상식 이하의 얘기를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듣보잡 대학이고 수준이 낮은 대학들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학 교수
경영학 교수가 통계 전문가에게 감히 대든다. 무슨 통계학 교수 전문입니까? 그 미베인 교수는 정치학 교수고 저는 경영학 또는 경제학을 한 교수입니다. 똑같이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통계를 활용하고 제가 미베인 교수보다도 거의 예측 논문은 더 많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비판을 하니까 페이스북질 하지 말고 너도 논문으로 증명해서 해봐라. 미베인 교수 논문을 비판하는 논문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미베인 교수가 이 선거 부정 이 포렌직을 이용해서 쓴 논문이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 거 최근 거 포함해서요. 보시면 2016년에 터키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오스트리아 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 걸 가지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선거에 대해서 2016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매스 버나드라고 하는 교수하고 공저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케냐의 대선에 대해서 썼고 2019년에는 콩고의 선거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콩고죠. DR 콩고라고 그러죠.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의 일렉션에 대해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볼리비아 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올해 썼어요. 9개 논문 어느 것도 한 개도 논문이 저널에 실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저널이라면 이 논문은 영원히 2분의 초고 이 9개는 논문으로 실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8대8로 증명했다, 예측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부정선거라고 논란이 되면 이걸 돌려놓고 내 논문에서도 부정으로 증명되는 통계적으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 뒷북치기지 그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된 적도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예측을 했다 그러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를 봐서 막 돌려가지고 남이 얘기하기 전에 여기 부정이 있다고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한 게 있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9개의 논문이 될 수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원고입니다. 이 9개는 다 원고예요. 논문이 될 수 없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이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판해도 좋다고 승인 받았을 때 논문이 됩니다. 그게 소위 퍼블리시드 아티클이고요. 이 상태 지금 미베인 교수가 워킹 페이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뉴스크립트, 원고일 뿐입니다.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그래서 원고에서 논문이 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논문 심사 과정입니다. 사회과학에서 분야마다 많이 다른데 잘 성숙되어 있는 분야에서 탑저널에 논문을 실으려면 심한 경우는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수정과 비판과 피드백을 받아서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고 그 논문의 수준이 검토가 된 후에 퍼블리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논문을 제출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2016년께 2020년까지 하나도 퍼블리시 안 거로 봐서 그 논문을 퍼블리시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도 하지 않고 시도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논문의 주장이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논문에 곳곳에 나오고 모든 논문에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9개도 그렇고 다른 논문에도 학회 발표했던 논문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선거 포렌식 논문이 말하는 부정,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 이게 이제 통계적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의적인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법적인 결과가 아니라 통계에서만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과가 우리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얘기하는 결과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또 항상 붙어지는 문장이 이겁니다. The statistical findings alone cannot stand as definitive evidence about what happened in an el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 결론만으로는 선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어제 세 번째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5장 섹션 5의 마지막이 결론인데요. 2020년 한국 선거의 통계적 분석은 그것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이 써놔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주장은 당연히 논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선 본인이 이 방법이 논문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진실이 될 수 없는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포렌식, 선거 포렌식에서 얘기하는 프로드 또는 통계적 부정을 A라고 그러고 진짜 사람들이 범죄적 부정을 B라고 그러면 A라는 걸 찾아낸 게 1번처럼 통계적으로 부정이 된 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진짜 부정의 결과다. 그러면 이게 필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서 이 부정 중에 일부는 진짜 부정이야. 이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 이 논문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되면 더 좋겠죠. 2번처럼 진짜 부정이 통계적 부정 속의 일부다 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부정이 통계적으로 다는 못 찾지만 찾은 거는 다 진짜 부정이다. 그래서 B가 A보다 더 커서 2번이 되면 충분 조건이 되니까 이 논문이 찾은 거는 반드시 진짜 부정이 됩니다. B 속에 A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논문에서 부정이라고 했으면 그건 무조건 부정입니다. 부정 중에 일부지만 다는 못 찾지만 찾은 거는 다 부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진실한 거가 됐죠. 그래서 1번이나 2번 형태가 돼서 통계적 부정의 일부가 진짜 부정이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나온 것 중에 다는 부정이 아니지만 일부는 부정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걸 더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B가 A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지를 제시한다면 훌륭한 논문이 되거나 2번이 되면 얘가 찾아낸 거는 이 논문이 찾아낸 건 반드시 선거 부정이기 때문에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저 찾아내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시하면 좋은 논문이 되는 거고요. 2번은 반드시 논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 통계적 부정 중에 일부를 찾아낸 건지 아닌 것들을 마구 부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4번처럼 전혀 똑똑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어떤 형태다, 자기 논문이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증명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분의 논문, 한국 부정선거의 논문은 4번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선거 부정은 A가 찾아낸 거하고 B는 진짜 선거 부정인데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 두 개가 공통분모도 잘 없는 3번과 4번은 논문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일 확률이 훨씬 높은 논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이론이 없기 때문에 1, 2, 3, 4가 다 어느 거가 될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과가 진실 여부를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 사람의 주장은 더 이상의 논란의 가치도 없고 논문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주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떠드는 거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선거에서 발견됐으니까 한국에서 발견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치학을 하신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 올린 논문 중에 13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돌린 통계 모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돌립니다. 하나는 민주당 당선자들의 득표율하고 투표율로 하고 하나는 각 선거구의 당선자의 득표율하고 득표율을 가지고 돌립니다. 두 개 모형에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런데 아마도 두 모델 두 개 다 correct하지 않다. Probably neither model is correct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논문이 자기가 돌린 논문에 대해서 두 개 모델이 다 틀렸다. 틀렸을 거다.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논문을 실어주는 저널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자기가 돌린 거 중에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모델을 했는데 모델의 결과에 어느 게 오르냐? 두 개 다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을 우리가 진위를 판단하는 논문으로 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얼만큼 유용하고 왜 유용하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문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소위 예측 모델의 논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측 모델이라는 거는 연구자가 그냥 만든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예측을 잘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회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앞에 변수값을 막 바꿔가면서 그 변수값을 가져가면서 예측을 잘하도록 계속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델 피팅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이 모형이 의도했던 거를 제대로 예측하는지 판정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게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증 단계입니다. 그 검증에서 우리는 이미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 차를 사고 안 샀던 거에 데이터가 쭉 있다. 그러면 그 집의 가족수, 기존에 있던 차의 연수, 그리고 그 소득 수준 이런 걸 떼서 차를 살지 안 할지를 우리가 판정을 한다. 이런 모델이 있으면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모델을 계속 변형을 한 게 피팅이고요. 그래서 한 1000명을 돌려가지고 1000명을 가지고 해봤더니 1000명의 가구가 금년에 차를 살지 안 살지를 어떤 한 해에 차를 살지 안 살지를 90%를 예측을 하더라. 그러면 10%의 예측이 오류만 있고 90%로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년에도 어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보면 그 시장에서 수요가 얼마 되는지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델 피팅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훈련을 시켜서 정확한 모델을 찾아내고 최적화를 한 후에 이게 정말 얼마나 잘 예측이 있는지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은 보통은 테스트에 사용하지 않았던 별도의 독립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모형이 제대로 예측을 하는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오류도 어떤 상황을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오류라고 해도 암 환자인데 암이 환자가 아니라고 예측하는 경우하고 암이 없는데 암으로 예측하는 거는 오류가 났을 때 영향력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타입 1, 2라고 오류를 예측을 참을 가짜로 판정을 하는 거냐 가짜를 진짜라고 판정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타입 1, 2 오류인데 그 오류도 분명히 제시해 줘야 이 예측력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이 모델을 수용할 건지 아닌 거를 우리가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예측 모델을 다른 데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그 예측의 품질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오류 확률을 가지고 예측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BM이 인공지능이나 뭐 회귀 분석이나 이런 통계적 방법용으로 우리가 MRI 찍은 영상이나 혈액 조사한 걸 가지고 특정 암을 예측한다 그러면 그 모델이 90% 정확한지 80% 정확한지 99% 정확한지를 알아야 그 의견이 나왔을 때 얘 믿고 바로 암이니까 치료하자라고 얘기할 건지 이런 모델도 10%의 에러가 나니까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자, 전문의들이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자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도와 오류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오류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이 모델의 모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 부정은 애초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논문은 실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부정이 일어났고 안 일어났던 데이터가 많아야, 부정이라고 확실히 들어있던 것들이 많아야 훈련을 시키고 검증이 되는데,
대개는 확인이 어렵죠.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논란이 항상 있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선거마다 다 고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을 모형의 검증이나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구 방법론에서 실증 연구를 할 때 연구가 얼마나 방법론을 잘 따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방법론의 엄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논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값을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이 없을 확률이 시나리오가 50%, 부분적인 시나리오 그 확률을 넣었을 때가 25%, 큰 심각한 부정이 있을 확률을 25%라고 하는 초기 확률을 집어넣고 돌렸습니다. 그럼 저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부정이 없을 확률을 100%, 그 다음에 0% 놓고 베이지한 업데이트를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저 숫자를 막 바꿔도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쓰였던 것이 뭐냐면 득표율하고 투표율입니다. 근데 투표율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와 관외 투표와 해외 투표가 투표율이 전혀 다르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사전 투표의 투표율을 100%로 계산한 거는 누가 봐도 넌센스죠. 이것들은 각 개표구마다 자기가 개표군의 차이를, 그걸 개표구 간의 차이를 통제를 했다. 그게 이제 통계로 추정할 때 어떤 지역에,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는데 집값하고 부산 집값하고 대전 집값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금리 수준이나 경제 예측이나 주택 공급에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한 효과를 통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고정 효과를 통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해외 투표의 차이를 그 고정 효과로 통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들여다보면 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연구 논문이 갖춰야 되는 엄밀한 연구 방법론을 따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방법 이유 때문에 이 미베인 교수의 원고는 논문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펴는 것 자체가 정말 엉터리다, 이런 수준 이하의 정말 어이없는 사회적인 논란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5월 9일인가요? 그리고 5월 15일 어제자로 3차번의 수정안이 돼 있습니다. 개표구 기준으로 민주당 후보로 했을 때는 761개 개표구에서 부정이 있고, 당선자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무소속 다소수 정당을 당선자 기준으로 보면 807개구의 개표구에서 부정이 있는 것으로 자기가 추정한다고 돼 있고요. 공통은 446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당선자 부정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거는 이런 거죠. 이 양반의 통계 방법론에 의하면 231개, 253개의 선거구 중에 대부분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위 조작된 득표수가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수가 워낙 커서 당선자가 바뀌었을 선거구는 몇 개냐 그러면 22개라고 최종 5월 15일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득을 본 게 15개고 당선자가 바뀌어서 안 될 건데 당선된 거고요. 통합당이 안 될 건가 된 게 7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민주당이 조작으로 해서 8개의 당선자를 추가로 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선거 부정을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논문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믿으시는지 제가 지금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부정을 했는데 충분히 못해서 아주 그 중에 일부만 231개 중에 22개에서만 당선자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또 믿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논문 자체가 위험하고 이분의 논문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돌릴 때마다 부정된 숫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29일자에는 총 16개 중에 민주당이 9개, 통합당이 6개, 그리고 무소속이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5월 초에 나왔던 거는 14개가 민주당, 11개가 통합당, 무소속이 2개로 23개로 늘어났다가 또 요번에는 무소속은 없고 15개, 7개로 그때마다 부정선거구가 달라지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논문이나 이 사람의 방법론은 전혀 소위 얘기하면 reliability, 이 일관성이나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부정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당선자를 못 바꿨다.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에 다 일어났다. 231개면 거의 안 일어난 선거구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부정의 증거로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설명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썼던 변수는 투표율하고 당선자 또는 민주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 중에서 이 통계적으로 보면 집단으로 많이 모이는 것 중에서 엉뚱하게 밖으로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보통은 통계 분포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웃라이어가 부분적인 중간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조작에 의해서 갔을 거라고 하는 likelihood, 그럴 개연성의 확률을 이분이 계산하는 겁니다. 이 방법론이 그런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대부분의 부정이 이 사전투표에서 왔다라고 했고, 지금 제일 밑에 빨간 거가 그 개표구마다 선관위가 보고한 유권자 수, 득표자 수, 투표율의 걸 가지고 돌렸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나서 사전투표에서 저런 모습이 났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박원호 정치학과 교수가 이 100% 투표율이라고 계산했던가 하고, 저 대각선의 분포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그래서 가비지 인이어서 가비지 아웃이다.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한 거라고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4월 29일자하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5월 15일자입니다. 어떻게 바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것이 일어나고 그 대각선에 나타났던 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풋 데이터를 좀 마사지를 한 거죠. 어떻게 마사지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4월 29일자 논문에서 그 당일 해외제에서는 부정 의심이 되는 개표구가 10개였고 부정이 없는 게 318구에서 3%가 부정이었고, 우편으로 된 관해에서는 131개가 부정이 의심되고 14,155개가 부정이 아닌 거로 돼서 0.91%고 해외는 하나도 없고, 관내 사전투표가 전체 중에 1,146개구의 개표 결과 그리고 2,650몇 개는 부정이 없는 거로 봐서 각각으로 보면 이 관내 사전투표의 30%가 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 집계된 개표 결과가 총 1287개 개표구인데 이게 지금 231개의 선거구에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그 1287개 중에 관내 사전투표가 어느 거냐면 10.16%하고 89.04%라면 99.2%가 다 사전투표에 의해서 이분이 판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15일 거도 조사해보면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조금 개수가 줄어서 부정이 의심되는 개표 인풋이 1205개고 안 되는 게 18,242개여 가지고 전체 개표 통계 중에 6%가 부정으로 되는데, 그 중에 역시 여기로 보면 5월 15일자도 역시 관내가 99.33%로 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왜 이상하게 나오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를 동일하게 나가지고 100%라고 투표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포하고 많이 틀리다. 자기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의 중앙값으로부터 이것들을 구분해서 서로 비교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무효표하고 그 분산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대부분이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이상하다고 나타나는 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관내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관내 사전투표를 이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단언컨대 이분이 쓰던 이 초고들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분이 한국의 선거제도를 모르는데 다른데 선거가 부정 의혹이 있을 때마다 이거 돌려가지고 소위 그 언론의 주목받는 퍼블리시티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연 그 각각의 선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냐, 그것이 과연 현실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 특히 정치학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학적 문제를 실증 연구를 하고 함부로 결론 내리는 거에 대해서 flying it, flying out, 한 번 가서 비행기 한두 번 타고 나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정치학에서도 많이 있고, 어느 연구 윤리자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학 교수님들이 이분에 대한 이 연구 윤리와 이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교수님들의 행동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행동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저는 제가 항의 서한을 이 정치학계와 미시간 대학하고 본인한테 정중히 준비해서 보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믿으시고 주관적 확률에 의해서 그런 건 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사대주의적이고 학벌에 의한 그런 식의 공격, 어떤 것이 학문적으로 논문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학자들의 판단을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미베인 교수의 논문이 왜 출판이 안 되고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품위 있고 차분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가 침묵되지 않고 논의되는 사회가 되기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